안녕하십니까. 이화이 한영 산업연구원장 권영대입니다. 오늘 더벨 경영전략 포럼에서 글로벌 거시경제 전망과 산업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경제 전망을 말씀드릴 텐데요. 글로벌 전체적인 경제 전망과 이어서 한국 경제 전망,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세계 경제는 사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연초에 예상한 것보다는 견조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견조하게 성장한 제일 큰 이유는 관세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관세 변동성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았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제 유예 정책이나 예외 품목으로 인해서 관세로 인한 충격이 예상보다 적었던 게 1번이고요. 두 번째는 각국 정부들이 좀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다. 물가 때문에 많이 높였었던 금리를 물가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금리 완화를 통해서 금리 하락을 통해서 다시 이제 경제를 일으키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2025년 연초에는 2.8% 정도 세계 경제가 성장할 것이라고 봤는데 2025년 현재 기준에는 아마 3.2% 정도 수준으로 마무리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는 사실 세계 경제와는 또 다른 측면의 큰 임팩트가 하나 있었었죠. 기본적으로 저희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무역통상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세에 의한 영향이 다른 국가들보다, 내수 시장이 튼튼한 국가들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덧붙여져서 작년 11월에 있었던 정부 불안정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재정이 제때 투입되지 못하고 거기에 따라서 설비 투자가 감소하거나 민간 소비가 침체하는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 두 가지에 덧붙여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 그러니까 수출 의존적인 또는 통상 의존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산업 구조가 다른 선진국들, 미국이나 유럽, 일본과 같이 내수 시장이 튼튼한 국가들 대비해서 훨씬 더 큰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경제 성장은 0.9% 수준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은 어떻게 될 것 같으냐라고 하면 계속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루미한 전망을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2026년은 2025년보다도 더 안 좋아질 거다. 각국 개별 국가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기저효과 때문에 0.9%에서 1.8%로 상대적으로는 리바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고, 러시아는 이제 전쟁의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하면서 상대적으로 역시나 기저효과도 있었고요. 0.6에서 1.0%로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성장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GDP 성장률은 2026년에는 2025년 3.2% 대비 0.1%포인트 떨어진 3.1%를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국이 포함되어 있는 선진국 그룹에서는 1.6%의 저성장 구도가 그대로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 측면에서 보면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세션 1에서도 소장님이 관세 전쟁, 기술 전쟁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그리고 관세의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높아지면서 교역량의 증가율은 현저히 둔화될 거다. 그래서 2025년 교역량은 3.6% 증가할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3.6% 증가 마무리로 예상되는 것 대비 2026년에는 2.3%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계 교역량이 하락하는 만큼이나 한국의 수출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항상 수출이 증가해 왔습니다. 2019년서부터 쭉 보시면 적게는 0.5%, 많게는 10.9% 이렇게 높은 수준의 수출 증가율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단 한 해가 예외였죠. 2020년에는 아예 이제 물류 체계가 작동하지 않다 보니까 하락할 수밖에 없었었고 실제로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이너스 1.6% 정도로 선방을 했는데요. 불행히도 2026년에는 수출 증가가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 양 자체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 상반기에는 0.4%, 하반기에는 더 안 좋아져서 마이너스 1.6%, 평균 내면 아마도 마이너스 1.0%의 수출 감소가 예상이 된다라는 게 저희들뿐만 아니라 한국은행 등 주요 정부기관들의 예측입니다. 앞에서 세션 1에서 잠깐 기준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요 기준금리 인하와 미국 경제에 대해서는 저나 아니면 저희 회사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여러 주요 IB들, 글로벌 IB들의 전망치를 가져다 놨습니다. 그래서 현재 4.0%인 기준금리가 2026년 말이 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1회에서부터 4회까지 인하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고요. 페드 점도표상으로 보면 2회, 그러니까 한 2번 정도 인하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미국 경제는 2026년에 올해 2%였는데 같은 수준인 2.1% 정도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앞에서 설명드렸었던 슬라이드를 기억하신다면 주요 선진국 중에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률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미국 경제가 가장 빠르게 내년에도 성장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션 1에서 했던 얘기지만 또 한번 좀 반복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율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여러 가지 주요한 거시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과거에는 평균치가 얼마냐? 예상치가 얼마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고, 굉장히 많은 이제 시장조사 기관에서 그걸 기반으로 예상치를 내놓았었습니다. 근데 최근은 예상치, 평균에 기반한 예상치는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왼쪽, 오른쪽 둘 다 마찬가지인데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평균은 약 컨센서스가 95,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15원을 기준으로 보면 한 5% 정도 떨어진 게 평균치인데 변동성이라는 측면에서 시장 기관들마다 예측하는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에서 한 8% 정도 떨어질 거다라고 보고 있는 기관들도 있고요. 오히려 더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굉장히 변동성이 높은 시대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의 판단이고요. 에너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나 아니면 물류, 해상 운송 이런 리스크들이 해소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그리고 굉장히 높은 수준의 공급 양을 맞춰줬었던 러시아가 일정 부분 이제 세계 글로벌 무대에 복귀하면서 공급이 증가하면서 아마도 에너지 가격은 떨어질 거다라 보고 있는데, 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평균치는 떨어질 수 있어도 변동성이 굉장히 강한 형태, 그러니까 연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등락을 반복하면서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 글로벌 경제 전망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회사에서는 요새 향후 거시환경 변화, 거시경제 전망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크게 한 단어로 정의합니다. 나비라는 단어로 정의하는데요. 나비가 뭐의 약자냐면 NAVI입니다. NAVI가 Non-Linear, Accelerated, 그리고 Volatile, Interconnected.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방향으로 막 피보팅을 하면서 많이 움직이고, 만약에 어떤 영향이 생기게 되면, 예를 들면 AI나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어느 것이 촉발이 되면 굉장히 빠르게 촉발이 되고, 그러면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 변동성에 따른 여러 가지 체력적인 문제를 버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같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거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반도체로 규제를 하니까 히토리로 반격을 한다라든지, 수출을 규제했는데 공급망이 갖춰져 있지 않고 제조 생태계가 갇혀 있지 않다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불확실성 하에서 국내에 있는 주요 4개 산업군에 있어서
전 뭐 개인적으로는 우리 한국 기업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놓치실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뭐 가장 크게 이제 지금 현재 한국 경제의 그로스 엔진이자 굉장히 큰 GDP 비중을 가지고 있는 반도체를 기준으로 보면 반도체에서도 특히나 HBM 수요는 향후에 폭발적으로 급증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래프 잠깐 보시면 2023년 기준으로 2023년의 수요량을 100으로 봤었을 때 불과 4년 이후인 2027년의 수요량은 2000이 넘는 수준. 그래서 약 20배 정도 수요가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20% 정도 증가하는 수요들 때문에 아마도 반도체는 장기적으로 적어도 2027년, 8년까지는 안정적인 호황을 누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의 리스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비월드에서도 말씀드린 변동성 리스크인데요. 지금 현재 이제 한미 전사회담에서 저희 이제 받았던 팩트 시트가 얼마 전에 공표가 됐죠. 근데 거기에서도 역시나 여전히 아주 명확하게 몇 %다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경쟁사인 대만과 유사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겠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역으로 얘기하면 아직 관세가 명확하게 확정되진 않았다. 다만 뭐 조금 기우일 수도 있는 부분은 빅테크 기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는 거고 공급할 수 있는 국가와 기업들이 몇 개 없다 보니까 여기에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이 실제로 미국에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면 경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희망컨대는 0% 가까운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최근에 며칠 동안 나스닥이 계속 폭락을 했고 AI 버블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AI 버블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HBM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기업들입니다.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AI 관련된 투자를 둔화하게 되면 지금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는 캐퍼서티가 조금 가동률이 낮을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물 들어올 때 노줘야 된다고 적극적인 투자를 해야 되는 건 맞으나 그 적극적인 투자가 조금 유연성을 가질 수 있는 형태의 투자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반도체 영역에서 드리고 싶은 리스크 팩터였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제 완전히 확정이 됐죠. 대미 관세가 15%로 확정이 됐습니다. 일본과 같은 수준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 대비해서 조금 비교를 해보면 한국은 원래 대미 자동차 관세가 0%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은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과거에 2%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저희는 2% 관세 베네핏을 이번 관세 협상을 통해서 최종적으로는 잃어버린 거고 향후에는 2%만큼의 추가적인 마진의 하락 또는 가격의 상승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 경쟁력 상실이 실제 소비자 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2020년, 2021년에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그때 굉장히 놀랍게도 마이너스 옵션이라는 차량이 있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이 뭐였냐면은 일단 차를 출고를 하고 반도체가 수급이 되면 나중에 옵션을 달아줄게. 또는 지금은 차를 출고하는데 나중에라도 옵션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근데 요런 옵션을 빼고 추가해 볼래?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죠. 놀랍게도. 그런데 이제 그 핵심적인 부품이 반도체였었죠.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2020년 대비해서 2024년에도 차량 한 대당 필요한 반도체는 급격하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트렌드는 향후에도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가 가장 복잡한 공급망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장 그러니까 글로벌라이제이션에 따른 협업 구도가 촘촘하게 잘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리스크가 지금과 같은 관세 전쟁 또는 보호무역주의
상황에서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수 있고 반도체를 포함한 핵심 부품에 대한 선제적인 수급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일정 부분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리저널 리던던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는 코스트 이피션시와 온타임 딜리버리 이 두 가지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리저널 리던던시라는 표현, 그러니까 조금 중복되더라도 재고를 쌓아놓거나 조금 중복되더라도 생산 설비를 조금 지역적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급 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추가적으로 이제 리스크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설명드리고 싶었던 부분입니다. 또한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이제 한국 경제를 리드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산업 중에 하나가 조선, 그리고 방산, 마스가를 대표되는 이런 것들인데, 조선과 방산은 아주 크게 보면 매크로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방산 영역에 있어서 이제 제가 계속 업계 관계자분들 만나고 이제 중장기 플래닝 하시는 이제 고객사분들을 만나도 드리는 말씀이 슬픈 일이지만 향후에도 계속 방산 산업은 성장할 거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틀어서 GDP 전체의 20에서 30% 정도는 국가 예산이 써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을 불문하고 아주 특정한 시기를 제외한다면 당연히 세계대전은 훨씬 더 높았고요. 또 전쟁이 있는 국가는 훨씬 더 높고요. 반면에 이제 또 국가 예산의 20에서 30%는 일반적으로 국방 예산에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멀티플을 해보면 GDP의 4에서 9% 정도는 평균적으로 맞냐 틀리냐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4에서 9% 정도를 써왔다. 그런데 최근까지 나토가 GDP 대비 국방 예산을 얼마 썼냐라고 하면 1% 미만으로 썼습니다. 그 1% 미만도 미국이 굉장히 많이 써서 1%에 가까워서 수준이 되었던 거지 1% 미만이었고요. 지금 같은 이제 지정학적 갈등 그리고 핫워라고 불리는 실제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이게 다시 평균으로 수렴하는 형태로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매크로가 되는 방위산업이 계속해서 성장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위산업 그리고 선진국 기준에서 조선 쉽빌딩 에코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에 조선과 방산은 향후에도 괜찮을 거다. 다만 뭐가 문제냐라고 하면 원자재 가격 변동 리스크는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커머더티 소싱에 대한 의존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강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급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환율 해지를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현지 소싱을 통한 현지 생산 체계를 얼마나 잘 갖출 수 있을 거냐, 이런 것들이 변동 리스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조선도 지금 필리 얘기를 하고 있고 방산도 대부분 수출이 옵셋 컨트랙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결국은 현지의 에코시스템과 현지 소싱 그리고 현지에서 MRO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궁극적인 사업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든 산업이긴 한데요. 그 철강과 화학 산업은 사실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산업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이제 커머더티 성격의 대량 생산 형태는 지금 중국에게 다 따라잡혀 있는 상태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이 따라잡혀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관세의 영향에서 약간의 시간을 번 거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오히려 관세에 의해서 조금 시간을 벌었으니 이걸 가지고 조금 산업적인 재편을 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와중에 굉장히 큰 리스크들은 지금 이제 건설업황이 전체적으로 경기 침체 때문에 특히나 국내 건설업황이 침체되기 때문에 국내 철강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줄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철강에서는 지금 관세가 50%, EU와 미국 둘 다 50%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강을 생산해서 지금까지 25% 관세를 내고 있었는데 2배로 늘어난 관세를 감안하고도 경쟁력이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수익성 저하 리스크를 같이 대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게 저희 이제 철강과 화학산업에 있어서의 주요 리스크 및 고민 및 고려 사항이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영역, 앞에서 잠깐 조선 방산과 마찬가지로 바이오 영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면 한국 경제를 지금 계속해서 리드하고 있는 몇 개 안 되는 산업, 조선 방산, 바이오 이 두 가지인데 그만큼이나 이제 글로벌 의약품 지출액이 증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산업, 한국 바이오 산업을 봤었을 때 굉장히 다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바이오 회사들이 크게 두 가지 영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고부가 가치 신약. 그래서 고부가 가치 신약에 의한 로열티 수입을 포함한 굉장히 선진화된 선진 모델로 돌아서고 있다. 플러스 그리고 한국이 가지고 있는 양산 경쟁력, 제조 경쟁력을 기반으로 CDMO 사업을 장악하고 있다. 근데 이 CDMO 사업이 당분간 이제 가장 큰 경쟁 국가인 중국이 중국과 직접적인 경쟁을 회피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향후에도 전망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몇 가지 이제 하락 리스크가 있다라고 하면 의약품 가격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약가 협상 또는 약가 인하 압력이 전 세계 어디에나 있더라. 그래서 아마도 수익성 하락 리스크는 일정 부분 있을 거다라는 거고, 최근 들어서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고 노보노디스크도 마찬가지인데 모두 다 비만 치료제로 너무나 큰 성공을 거르다 보니까 대부분 GLP-1 카테고리에 굉장히 많은 신약 임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트폴리오의 좀 밸런스를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이 두 가지 리스크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크게 이제 경제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산업별로의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한 장으로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내용을 정리 및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비월드라고 대표되는 이 구조적 불확실성, 높은 변동성에 있어서는 선제적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 특히나 시나리오 플래닝 또는 리스크 모니터링, 이러한 별도의 전문가 집단 또는 조직이 좀 필요하다라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브리지스톤이랑 쉐일이 사실 최근 들어서 지오 스트래터지 그룹이라든지 시나리오 플래닝 팀을 만들었었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특히나 대외 변동성과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해외 사업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들은 한 번쯤 검토해 볼 만한 대응 체계다라는 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세션 1에서 정경 유착이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소장님이. 저는 이제 표현이 조금 다릅니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거에서 다시 정치와 경제가 바인딩 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라는 건데, 사실 정치와 경제가 분리된 시대가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과 원 싱글 마켓, 원 싱글 경제 팔러시, 이걸로 인해서 계속 분리가 되다가 2020년 이후에는 다시 바인딩 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 과거보다 훨씬 더 라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면밀하게 환율이라든지 관세라든지 이런 거를 모니터링하는 체계가 필요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변동성이 높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한 달, 두 달 대응책을 만들면 너무 늦고 즉각 대응이 가능한 의사결정 체계와 그런 조직 구조, 그런 에셋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2026년 경제 전망과 우리 기업에 대한 리스크 대응 방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